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그 노래 상당히 좋아하는데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자신들의 하나의 공통의 정체성을 공유를 했던 거죠. 그 노래 하나가. 그래서 흥미로운 대안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노마드가. 문제는 그럼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 주목을 해야 되니까. 아파트 다 팔고 다 텐트만 찍고 살아.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한국사의 기준에서 그런 점이 기존의 민족 중심 역사 서술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드라마가 독일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바리안이라는 바바리안 독일이죠. 그 드라마인데 근데 거기가 로마 이야기인데 그 아마 지금 게르만인들의 어떤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이 그 독일 지역에 살고 있는 게르만족 중에 한 명인데 얘가 독일인들을 묻기 시작해요. 이미 기원전에. 기원전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 게르마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게르만인들을 묶어가지고 투쟁을 하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드라마인 거잖아요. 강한 게르만 민족주의가 투영되어 있는 드라마인데 그게 넷플릭스에서 독일 드라마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요즘의 어떤 독일의 분위기인 건지 아니면은 좀 민족주의를 요즘에 서구권에서도 좀 새롭게 좀 보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로마가 프레임을 잡았던 문명과 야만의 투쟁에 있어서 독일의 대응이 아니었을까. 그 바바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게르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대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그 하나의 민족주의의 그 민족으로 나왔을 건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이 명확한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이데올로기가 있었는가? 뭐랄까요? 종족주의, 토착주의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로마는 침입자고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뭉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네네 맞아요. 딱 그 서사거든요. 그 서사가 민족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제기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우리가 민족으로서 모든 세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주류가 있다면은 그것을 투영해서 과거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를 오랜 과거에서부터 뽑아내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민족이라는 단위에게 영속성을 오래된 역사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한국은 그런 거에 참 익숙하잖아요. 고대에 있었던 위인들한테 그런 거를 투영해가지고 광개토왕이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떤 민족의 영웅 뭐 이런 서사들. 그런 역사 서사를 사실은 근대 이후에 좀 강조해왔죠. 광개토왕비 마찬가지고요. 이순신. 그리고 특히 외침에 맞서가지고 뭔가 지켜내, 뭐 강감찬, 수상제국과 뭐 고구려의 전쟁, 이런 걸 통해서 특히 거대한 제국의 어떤 침입에 맞서서 악의적인 침입에 맞서서 그거를 극적으로 구해낸 서사를 굉장히 중요시해왔고 오히려 그런 서사가 이 민족주의 중심의 역사 인식을 기획하는 자국사 서술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일으켰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런 서사가 자국의 어떤 뭐 위대한 역사에 대한 아까 광개토왕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광개토왕이 그 군사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기들 연고가 없던 지역까지 막 들어가잖아요. 한반도 남부나 이런 지역까지. 그래서 그게 광개토왕비에는 좀 미화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거를 광개토왕은 침략자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한국에서. 그거는 주변 국가 입장에서 보면 침략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고구려의 인식 그걸 받아들여서 광개토왕이 위대한 진출, 주변 진출, 영역 확장 이렇게만 인식한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은 이건 뭐 얘기하면은 엄청 말들이 나오겠지만 세종 또 세조 때까지 사군 육진 개척. 그죠.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의 영토를 개척했다. 북방으로 압록강, 두만강까지 개척했다라고 해서 뭐 위대한 뭐 군주, 뭐 애민 군주인데 뭐 거의 영역까지 넓히고 뭐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지만 북방에 있는 여진족 입장에서 기록을 안 남겼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아니맘 중에 날벼락 맞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세고 있던 터전을 쫙쫙 밀려가지고 북방으로 이제 내쫓긴 다음에
세종은 거기다가 남쪽 지방에 있는 뭐 경상도 이런 지역의 사람들 옮겨다가 정착시키거든요. 어떻게든 영토를 만들려고. 왜냐하면 과거에도 올라갔다가 다시 쫓겨내려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영토를 유지하기 너무 힘든 거죠. 이걸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토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성공했어요. 예. 성공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국경을 갖춘 국민 국가를 만든 이후에 세종이 이거 얼마나 훌륭하냐. 우리 민족의 영토를 넓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당하는 그런 거랄까? 약간 그런 식으로까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이게 민족 중심으로 역사 서술하고 인식한다고 하는 게 한편으로 이렇게 조금 위험한 면도 있구나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낙랑군 같은 경우에는 민족 중심으로 역사 서술을 할 때 넣을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과거엔 분명히 넣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연 혈연 중심으로 민족을 중심으로 그 세워진 국가를 서술하다 보니까 예족, 뭐 사만의 한족, 뭐 이런 족속들이 중심이 돼서 그들이 우리 민족이고 그들이 세운 국가만을 인정하다 보니까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영토에 두었던 군현이죠. 행정구역입니다. 거기에 행정구역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멀쩡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옛날 고조선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그 군현의 운영 주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 넣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계보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국적 자체, 민족 정체성 자체가 그 사실은 되게 애매하게 한 나라 쪽에 경계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우리 역사에서 빼야 되겠네 하고 빼서 지금 3세기 그 지도에 평안도 황해도가 비어있는 지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표적인 그 사례인데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친 거죠. 그 이후에 국가로 삼국 고구려백제 신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적이 끼쳤던 어떤 영향 그거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끼칠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거고 한자 문화가 들어오고 했던 하나의 그 통로였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비고 나니까 쭉 가다가 갑자기 그냥 고조선 이후에는 갑자기 여러 그냥 분열된 어떤 세력으로만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계기적으로 연결되고 고대 국가라고 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는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기존의 민족 중심 역사 서술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유라시아, 유라시아는 너무 넓으니까 유목민으로만 딱 놓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사실 뭐 민족이라고 아까 계속 나온 얘기지만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과연 우리가 전근대에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뭐 그건 뭐 늘 고민해야 되는 이제 뭐 소재이긴 한데 게다가 이제 유목민들은 뭐 민족주의, 뭐 민족의식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이념으로 이렇게 꽉 묶이기보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민족 뭐 이렇게 정말 좀 과장 섞어서 얘기하면 민족주의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선 민족주의 이전에 그냥 눈 많이 오면 동물들 다 죽고 나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유목민도 그래도 등치들이 커지고 각자 그 부족의 등치들이 커지고 옮겨 다닐 때도 그렇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이 뭉쳐 다니는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막연한 우리 그건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족 아닐까요? 가족? 가족 종족 씨족 정도? 얼마나 되는데요? 많이 들어가면? 질문. 역사를 썼어요 혹시 자신들에 대한? 그 이제 몽골이 역사를 이제 기록으로 남길 때가 한 원사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중국 사람 입장이고 몽골인들이 지네들 문자로 이제 그때 기록을 남긴 게 한 17, 18세기 그 정도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은 몽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좀 이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럼 17, 18세기면 칭기스칸보다 한 몇백 년이야? 한 500년, 600년 뒤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 어떤 몽골 위주의 어떤 민족 이런 것이 잘 형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유목민들이니까. 가족보다는 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대가족. 그러니까 공동체 이동을 하려면 어쨌든 너무 크면 이건 이동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오히려 집단이 커지면은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유지해야죠.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통째로 다 이동하겠어요. 아예 그러면은 어떤 그런 역사의 방향성 자체가 좀 다른 완전히 다르죠.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뭐 유목민족이었던 뭐 흉노, 뭐 거란 없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 흉노다라고 하면 그 잘 나갈 때 한 나라랑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얼마나 돼요 인구가?
뭐 흉노 인구만 따지면 뭐 100만이나 됐을까요? 많아야 150만? 지금 몽골 현재 인구가 약 350만 정도라고 하니까. 그리고 칭기스칸이 이제 제국 세울 때 그때 뭐 인구 추산으로는 해봤자 뭐 한 10만, 15만. 유목민이 싸울 수 있는 유목민을 죄다 동원해도 초반에는 한 10만. 근데 이제 나중에 정복한 이제 사람들을 또 이제 막 편입시키고 하면서 이제 점점 숫자가 불어나는 거지. 처음에는 그렇게 막 엄청난 숫자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는 거죠. 걔네는 속도, 말 이걸로 밀어붙이니까 숫자가 많아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적어야 이렇게 더 걸기적거리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리 이렇게 유지하면서 빠르게 확 돌아다니면서 전쟁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아시아는 또 유럽사의 맥락이랑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른 이야기. 네, 유목민 그쪽은 정말 아예 여기 있는 요 회로를 한번 이렇게 바꿔 깨야 됩니다. 이게 그 정도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흥미로운 대안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노마드가 민족에 대한. 문제는 그럼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 유목을 해야 되니까. 정주하면 안 되는. 우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잘 아무래도 안 들죠. 막 힘들게 돌아다녀야 돼요. 우리도 삶이 그래야 돼. 근데 전 좀 마음에 들어요 그런 거. 유발 하라리적 관점 아닌가요? 그런 게. 뭐 약간 그런가요? 수렵 채집이랑 그렇지. 유목하면서 살자 그러잖아요. 그렇지. 농경이 오히려 뭐 좀 과연 농경이 좋은 거기만 한 거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노마드적인 어떤 대안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노마드가 돼야죠. 아니 근데 아파트 다 팔고 다 텐트만 찍고 살아. 인터넷에서 정체성을 따지면 인터넷 노마드로는 쉽지 않죠. 집은 못 팔죠. 인터넷 노마드여도 결국 노트북 앞에 앉아서 이러고만 있기 때문에 이 고정된 자리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죠. 카페 매일 옮겨 다니면 되겠네. 그러면 조금 이 유목민들한테는 소유의 개념이 있나요? 물론 있죠. 근데 이제 소유라는 게 그것도 우리 많고 적음이 있잖아요. 또 소유라는 게 부자, 뭐 가난한 사람, 뭐 심지어 뭐 법정 스님 무소유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유목민들은 뭐 소유라고 해봤자 뭐 부자 뭐 이런 개념이 많이 갖고 와봤자 걸기적거리기만 하지. 그래서 오히려 동물이 많은 게 재산. 동물 많은 거. 그건 뭐 어쨌든 소유네. 네, 그렇죠. 동물들은 어쨌든 지가 발 달려갖고 이렇게 가니까. 아니 뭐 근데 이제 동아시아나 유럽은 이제 정근대에도 자본주의 체제가 아님에도 어떤 부에 대한 욕망이나 축적에 대한 욕망들이 계속적으로 있죠.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땅 뭐 무슨 이제 땅 맞아. 유목민은 우선 땅이 그게 아니니까. 내 땅일 필요가 없는. 그냥 우선 자기들 그 유목하는 거기만 침범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리고 계절마다 옮겨 다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자기 땅이 있으면 뭐 합니까? 어차피 여기 봄에만 있을 건데 예를 들면. 그 모으는 게 가축 말고는. 그렇죠. 그리고 뭐 집안에 필요한 뭐 일부 소규모 재산. 소규모 재산. 네. 이게 굉장히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에게 좀 교훈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거를 갖고 있죠. 근데 대신 이제 현대인들이 그걸 하려면 집을 다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아니 부동산 문제 해결책인데? 노마드가 네. 다 이동하면서 다녀야 된다. 텐트 치면서 캠핑. 그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 혹은 어떤 부라고 하는 것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라고 생각하나요? 맞아요. 공유예요. 그러니까 공유 개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조선 시대에도 재산 상속할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가 토지고 하나가 노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인데 사실 노비는 가축이랑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 원천은 토지예요. 네. 토지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자기 정착하고 뭐 집을 넓히고 또 토지가 재산 용도로 해서 이렇게 뭐 팔고 떼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농경사회니까. 네. 만약에 그 토지를 제외한다고 생각하면은 옮겨 다닌다 생각하면은 완전히 다른 인식 재산에 대한 인식 기반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 같은 경우도 한도 끝도 없이 가지면 뭐합니까? 결국 그 노비 굴려가지고 땅 이렇게 그렇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그런 용도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 토지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소유와 자기들 생활 기반과 이런 거에 대한 기본이 완전히 달라져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제. 어디까지 간 거죠? 유목민족으로 제가 너무 꽂혀가지고 살짝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제 민족주의 개념입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을 그래도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쉽고 명쾌하게 정의해 주실 수 있다면 누가 이렇게 손 들고 내가 한번 정의를 해주겠다 하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민족주의는 이런 거야. 없습니다. 저는 유목민은 달라요.
명쾌하게 딱 우리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라고 네. 한다면은 이거죠. 민족주의는 어떠한 민족 혹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네. 헌신을 강조하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죠. 개인이나 네. 집단을 넘어서서 이 민족에게 민족의 이해관계가 그 모든 것을 앞선다라는 이데올로기고 이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사회를 조직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을 중심으로 한 그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중심으로 특정 집단이 뭉쳐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와 국가가 모든 다른 것들에 우선되는 그렇죠. 하나의 그, 이즘. 네, 그 민족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아래서 그 민족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각국마다 가지고 네. 있는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비교해 볼 때 네.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55개. 55개. 플러스 하나는 한족이니까. 한족이죠. 네. 그러니까 총 56개. 가난 소수민족이 아닌 거죠. 그쵸. 네, 한족과 55개 소수민족. 자 그리고 영토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민들 뭐 생김새나 이런 것도 다 각자 조금씩 다르고요. 뭐 신장 요구르 많이 자치구 달라요? 지역과 그 뭐 이제 베이징에 사는 사람들 얼굴 많이 다르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도 다르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민족으로 묶지? 아무리 근대 국가 이후에 그런 하나의 그 자국 중심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자국 국경을 중심으로 자국민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역사 소설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랑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민족의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발해 봅시다.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한국사의 기준에서 혹은 한국의 기준에서 민족을 누구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럽, 뭐 영국이라고 한다면 영국의 민족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전 중국 할까요? 중국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차이점이 좀 명확할 것 같거든요. 한국을 먼저 그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네. 인식은 과거 단재 신치호가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게 네. 어느 정도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음.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일단 역사에 출발합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를 추동한 것이 누구냐? 과거에는 이제 막연히 왕조사 중심으로 이렇게 뭐 고려, 뭐 조선 이렇게 이해해 왔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도대체 주인공이 누구냐는 네. 거예요. 그냥 왕조가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해했을 뿐이지. 근데 여기서 신채호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추동한 거는 민족이고 그 민족의 기원은 부여조가 돼 있다. 부여족. 네, 부여족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 부여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부여족 고구려하고 같이 뭐 주몽이 기원했다고 하는 네네. 부여. 하지만 그 부여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넓게 지칭한 거고 이후에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지칭할 때 그 구성원은 그 지역에 있던 예, 네. 맥, 또 남쪽의 삼환의 한 네. 이런 주민들을 아울러서 한민족의 구성원이다, 기원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 구성원들이 과거에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항상 중요합니다. 네. 민족은 민족의 주체가 돼서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체를 이뤄서 계속 네. 이어져 오는 거예요.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이 한 나라에서 망했고 그 이후에 이제 흩어져 있다가 뭐 동해 뭐 옥저 이런 거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이걸 다시 결집한 게 삼국. 이런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 그리고 그 발해. 네. 그 발해가 나중에 신채호도 발해를 넣었습니까? 그 민족국가에 넣죠. 네, 민족국가에 넣고 발해 그리고 뭐 고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뭐 발해가 뭐 거란한테 망하고 뭐 이제 일부 주민들이 고려로 내려오면서 고려로 통합되고 그게 나중에 조선 그리고 나중에 한국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 민족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 조선 민족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결국 기반했던 것은 그 역사 영토를 보면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 이 두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혈통적 연속성을 갖고 있는 자들. 혈연적 혈연적.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그 민족 국가를 만들어 왔고 지금의 조선 민족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인식 지금까지도 거의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시대에 과연 얼마나 적합한 것이냐. 계속해서 이주민들 들어오고 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좀 배타적이고 다른 생김새나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화권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이질감을 좀 강하게 느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외부로부터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 이런 것도 민족 인식 이런 것도 이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원적 혈연적 인식 문제는 이걸로 포괄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들을 다른 관점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시선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외래로부터 이주해온 그 고대부터 이주해온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지역에 끼쳤던 역사라든가 또 그 이주민들과 어우러져 살았던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역사 서술에서 지금 교과서에는 잘 안 나타나지 않아요. 그쵸. 이게 배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을 조금 더 다양한 관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세대에 들어오는 뭐 이주민이라든가 뭐 그런 주변과의 교류라든가 다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데 지금 그것들이 현재 교과서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의 어떤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미국 얘기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딱 주셔가지고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 종족으로 얘기하면 켈트족. 켈트족. 네. 많이 나오죠. 켈트족이 있고 그 켈트족이 뭐 섹슨족 혹은 나중에 노르만족 침입 있을 때마다 한 인물을 이제 떠올립니다. 아더왕. 아더왕. 네. 아서왕이라고 해서 어떤 그 브리톤이라고 하는 네. 그 영국인들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지켜낸 그런 민족종. 영국 칼 뽑는 사람 엑스칼리버. 네, 엑스칼리버. 멀린 그 마법사와 함께 그러한 이제 서사가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좀 더 영국의 어떤 민족성을 볼 때 영국 워낙 계급 사회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이나 일반민들이 생각했던 그 희망을 담았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블레이크의 시인데요. 예루살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왜 영국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산업혁명은 그 당시 노동자들에게 사탄의 맷돌이라는 그런 어떤 별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막 시커멓고 기계가 막 움직이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그런 그 사탄의 맷돌을 몰아내고 이 영국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약속과 희망의 땅이 만들어질 거는 구원의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통해서 영국인들이 그 일반 민층들이 자신들의 하나의 어떤 공통의 정체성을 어떤 공유를 했던 거죠. 그 노래 하나가. 그래서 우리 그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 노래를 부릅니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그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참 좋습니다. 뭐죠? 그 가사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사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산업혁명이 보여주었던 우리의 고통 이런 걸 밀어내고 잉글랜드의 천국이 도래할 것인가 희망을 갖자 이런 노래거든요. 그 얘기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본다면 제가 너무 흥미로웠던 것은 그런 민족성을 얘기할 때 이 영국 사회에서는 다르게 층위가 나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꼈죠. 한국사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왕조의 어떤 그런 쭉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전통의 어떤 왕조들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은 공유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왕에 대한 인식은 제 생각에는 빅토리아 시기에 아주 구체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왕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의회와 싸워서 죽죠? 목도 잘리죠? 그러니까 국왕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 의회가 상징하는 시민 계급과 긴장 갈등 관계에 있었던 존재였죠. 왕권이 있고 뭐 교권이 있고 혹은 그런 부르주아 세력 때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 권력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협의를 한 게 이른바 명예혁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갈 길을 만들어 놓았죠. 그럼 거기 이전에 어떤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왕조들 이런 거는 우리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나요? 상관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정말 이런 뭐랄까요 감정적인 이입이나 이런 것은 낮았겠죠. 왜냐하면은 정치 자체가 계속 변화하는 상황이었고 대항하는 담론도 있었고 물론 막 완벽하게 왕을 부정하고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뭐 매번 반란이 일어났겠지만 이게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영국 넷플릭스에서 했었던 바이킹스나 아니면은 그 바이킹 다루는 요 시절을 다루는 영국 헨리 3세 드라마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바이킹에 대항해가지고 이 잉글랜드가 또 이렇게 됐다가 바이킹과 잉글랜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또 합쳐져가지고 또 우리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게 주요 서사거든요. 자, 이 서사가 보여준 게 뭘까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네. 영국 민족이라는 게 포용성과 네. 팽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드라마 자체가. 실제 역사보다는 지금의 어떤 영국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투영하는 겁니까? 사실 얼마나 그 시대를 고증을 해낼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걸 완벽하게 고증하면 재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과거를 한 역사 드라마는 오늘에 대한 문제 의식을 꼭 갖고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본다면은 그 드라마가 나타났을 때 저의 완벽한 추측과 뭐 섣부른 생각이지만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너희들과 단절할 거야.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만이 이렇게 아주 뭐랄까 선을 그어서 살고 있는 우리 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잉글랜드의 과거, 잉글랜드인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안 그랬는데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라는 것을 그런 투쟁을 하지만 결국 합하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면서 팽창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저는 현대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서사가 너무 연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특정한 입장에 맞춰서 과거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사실 역사학이 고정된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네. 다른 변주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 역사 드라마를 보는 의미 혹은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럼 영국도 어쨌든 그렇게 뭔가 우리 영국, 우리 민족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의 정체성은 꾸준히 만들어 나가니까 다만 어떠한 정체성을 만드냐에 대한 논의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역사 사극을 만들고 네.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계속된 우리의 과거를 재구성하고 또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신념차기를 지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순신에 대한 영화, 뭐 드라마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들은 뭐 외세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냈던 뭐 어떤 역사, 영웅의 역사 이런 게 뭐 나타나고 만약에 그 틀을 조금 벗어나려고 하거나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형태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 조선고마사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에 이런 식의 어떤 외부의 색깔을 입힌다고 혹은 여기서 이렇게 벗어난다고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심지어 드라마 못 만들게 하고 그렇죠. 방영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극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라고 하는 또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역사 서사 우리한테 익숙한 또 우리가 그렇게 광고하게 믿었던 어떤 역사 인식 체계를 벗어나거나 혹은 그거를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상당히 좀 아직까지도 그 광고하게 과거의 어떤 신념을 좀 유지하고 있는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